네, 안녕하세요. 신상환 치과의 신상환입니다.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께 임플란트 틀니, 즉 임플란트 오버덴처하고 임플란트 RPD에 관한 치료 계획과 임상 수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치악 환자의 치료 계획과 두 번째로는 그 무치악에 쓰이는 만디블라 임플란트 오버덴처, 하악에 쓰이는 임플란트 틀니, 그 다음에 하악에 또 많이 쓰이는 미니 다이아메타 임플란트 오버덴처, 그 다음에 상악에 쓰이는 임플란트 틀니, 그 다음에 부분 틀니에 쓰이는 그런 임플란트 부분 틀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왼쪽처럼 이렇게 치아가 하나도 없이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총위 치료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고정성 보철물로 해줄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개 전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치부를 픽스드 브리지로 하고 구치부를 RPD로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무치악 환자가 이렇게 내원했을 때 여러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치아가 상실된 그런 기간과 그리고 상실됐을 때의 치주 건강도에 따라서 치족을 흡수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하악 같은 경우는 심한 그런 변화를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치아가 있을 때하고 치아가 빠졌을 때, 그리고 치아가 빠지고 상당히 오래됐을 때 그런 치족으로의 변화하고 안모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원래 그 환자가 가지고 있던 치아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의 조레이션과 프로파일 같은 것도 보고 원래 템포러리 덴처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이아그노스틱 셋업을 해가지고 그 원래 치아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한 후에 CT 같은 걸 같이 찍어주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무치악 환자에서 치료 계획을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환자가 우선 난 틀니가 싫다, 고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환자가 꽤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그런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실제로 완전하게 환자가 원하는 걸 못 해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 상담할 때 그걸 미리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지, 치료 중간에 그 치료 계획을 바꾼다든지 치료가 다 끝났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치아가 전체 빠졌을 경우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고정식과 이렇게 가철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정식도 흡수가 좀 적은 경우, 뼈의 흡수가 많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가철식도 여러 가지 타입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치악 환자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 내원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치료 계획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그게 이 테이블 하나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처럼 타입 1처럼 흡수가 많지 않은 경우, 발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냥 보통 브리지 해주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고정식 보철물로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흡수가 조금 더 많이 되고 립 서포트가 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물을 하게 되겠고요. 흡수가 조금 더 많이 진행돼 가지고 이런 안모가 많이 변화가 된 경우에는 덴초의 프렌즈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버덴초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많이 돼 가지고 흡수가 많이 된 경우에는 사실 총이치가 거의 대부분 그런 치료의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겠는데, 하악은 우리가 흡수가 많이 되더라도 우리가 고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버덴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상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와서 사이너스 그라프트라든지 뼈 이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고정식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을 설명했는데, 네 가지 타입을 보시면 흡수가 적을 때 디스크레판시도 거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정식으로 해줄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질코니아 크라운 같은 걸로 해서 자연치아처럼 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브리지로 여러 파트로 브리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연감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타입 아닌 경우에. 타입 2인 경우에는 흡수가 조금 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지바 형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보철물에 의한. 그렇게 해서 왼쪽처럼 그거를 고정식으로 진지바 이펙트를 주지 않고 할 때는 치아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진지바 형태를 우리가 재현해 줘서 하이브리드 보철물로 해주는 게 더 좋은 그런 심미적인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흡수가 많아서 조 릴레이션십에도 문제가 있고 립 서포트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덴초 프렌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버덴초를 만들어주는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모라든지 기능을 우리가 회복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의 그런 오버덴초를 제가 그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보철물일수록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리페어가 참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플하고 리페어가 좀 쉬운 방향으로 최근에는 많이 치료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흡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악 같은 경우에는 대개 고리식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총이치료 해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악에서는 이런 오버덴초도 할 수 있고 또 오론포어 같은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가 픽스드 브리지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악과 상악의 그런 고래 태생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흡수가 별로 안 됐을 때는 상악이나 하악이나 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렇게 뼈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흡수가 이쪽 우측으로 가면 많이 흡수가 되면 상악은 이렇게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악은 이 베이살본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하악에서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악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너스 쪽에 그라프트를 한다든지 그런 좀 적극적인 골 이식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에 한번 1998년도에 낸 그런 논문을 토대로 해서 한국과 외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때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총위치 비용은 뭐 우리가 조금 더 비쌌던 것 같고요. 임플란트 오버덴초는 2개 심었을 때 치료비가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의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 캐나다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임플란트 그 재료의 비용이 좀 낮아지고 또한 또 뭐 보험이 되고 이러면서 치료비가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뼈의 그런 상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환자가 부담 능력, 경제적인 치료비 부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정식으로 하느냐, 고정식으로 하되 이렇게 잇몸이 있는 타입 하이브리드로 하느냐, 아니면 틀니로 하느냐, 임플란트 틀니로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정하는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강의의 내용이 임플란트 틀니죠. 임플란트 오버덴처. 그러면 임플란트 오버덴처가 과연 어느 정도의 레인지에 있는 환자들,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조건일 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치 리섭션이 아주 좀 많이 돼 있는 사람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 디스크레판시가 조금 미디움이나 심한 경우에 오히려 임플란트 오버덴처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아무래도 픽스드보다는 조금 이렇게 덜 이렇게 저렴한 치료비를 원할 때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든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 오버덴처 아니면 임플란트 파셜 덴처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오랫동안 롱텀 석세스를 이렇게 위해서 잘 유지 관리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쉽게 유지 관리해 줄 수 있는 타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그 치료 계획을 세우실 때 장기적인 성공을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악의 우리가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하악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상악 틀니는 비교적 유지를 얻기가 쉽지만 하악은 혀가 있기 때문에 덴처 프렌즈도 상악에 비해 한 4분의 1 정도고, 덴처의 스테빌리티, 이런 리텐션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악 틀니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임플란트의 뭐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악의 틀니를 할 때 그럼 과연 임플란트를 몇 개 심을 거냐, 어떤 어태치먼트를 쓸 거냐, 언제 그런 유지장치를 틀니에 연결해 줄 거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그리고 어떤 걸 쓰느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임플란트가 한 20여 가지가 지금 시중에 우리가 이용 가능한데, 여기 뼈의 두께, 뼈의 길이, 이런 것들, 뼈의 폭 같은 걸 봐서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 다음 티슈 레벨이냐 본 레벨이냐도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연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주느냐, 하악에서 하나부터 4개까지 뭐 다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2012년도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논문을 전부 스크리닝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장기적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몇 년, 한 10년짜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때까지는 190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 2009년까지는 2개냐 4개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하나냐 2개를 가지고 또 비교한 논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도 괜찮은 겁니다. 하악의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그러나 우리가 2개를 심어서 조금 더 이렇게 기능적으로 좋은 그런 오버덴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관한 그런 컨센서스 미팅이 2번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캐나다의 맥길에서 있었고, 2009년도에 영국의 요크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무치악 환자가 있을 때, 상악, 다치아가 없는 환자가 왔을 때는 하악의 2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오버덴처를 해주는 치료를 첫 번째 치료로 선택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그런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임플란트 오버덴처에는 2개의 임플란트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데 아마 머지않아서 그것도 의료보험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하나짜리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의 팔로우업을 한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런 힘든 경우 빼고는 2개를 심는 걸 전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과연 어디다 심는 게 좋으냐? 그러면 캐나인 부위에 심는 게 비교적 캐나인 부위가 뼈의 양이나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니 임플란트 같이 이렇게 심을 때는 4개를 심을 때는 멘탈 포라멘 앞에 이렇게 4개를 심어주는 게 좋은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후랩을 제끼고 임플란트를 심느냐 아니면 후랩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드릴링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느냐 그런 2가지가 있는데 뼈가 충분할 때는 뼈의 두께 특히 하계 라비알 쪽에는 약간 언더컷이 있습니다. 그런 언더컷이 없이 충분한 한 8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플랩리스 서저리도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랩리스 서저리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충분한 두께를 가진 경우에 해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그 본 레벨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2차 수술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힐링 아바트먼트를 바로 연결시켜 줘가지고 플랩리스 서저리한 거고 비슷하게 한 번만 서저리를 해서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플랩리스 서저리 할 때는 본 위드스가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본 하이트도 10mm 이상 될 경우에 우리가 추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컷이 없는 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라비알 쪽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오버덴처 하악에 쓰이는 그런 임플란트하고 덴처하고 연결시켜 주 있는 유지장치를 어떤 걸 쓰느냐에 대한 그 논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텟, 단추 같은 어태치먼트들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뭐 로케이터라든지 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스텟, 단추형의 그런 어태치먼트. 이게 가장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바 형태의 그런 그 유지장치도 많이 쓰이는데 바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페이스를 조금 더 많이 잡기 때문에 그런 덴처의 그런 제작할 때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도 사용되는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도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단점은 옆으로 스립할 때 호리존탈하게 이렇게 스립할 때 저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덴처의 스테빌리티면 덴처가 이렇게 스테빌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걸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스텟보다는 조금 덜 쓰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어태치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2012년도에 한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런 논문들 장기적인 임상 결과를 한 거를 한번 전부 서치해 보니까 단추 타입하고 마그네틱 타입하고 바 타입 이 셋 중에 어떤 게 좋으냐 그걸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수천 개의 논문을 저희가 분석해서 한 30개의 논문을 찾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비교적 이런 하악의 오버덴처 2개를 해가지고 한 거는 상당히 장기간 연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 만족도 면에서는 3가지 어태치먼트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트보다는 조금 그 환자의 만족도 면에서는 조금 볼 어태치먼트 그런 바 어태치먼트가 좀 나았다. 근데 바 어태치먼트는 진지바 케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진지바 헬스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프레그가 잘 거기에 그 쌓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볼 타입의 어태치먼트가 무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덴티움에서는 여러 가지 임플란트에 쓰이는 그런 유리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어태치먼트도 있고 포지셔너라고 해서 로케이터 비슷한 그런 어태치먼트도 있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도 있습니다. 셋 중에 선택적으로 쓰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니볼 어태치먼트가 비교적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훨씬 동양 사람한테는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양 사람은 덴처의 라비오 링구알 디멘전이 조금 좁은 편입니다. 서양보다. 그래서 피메일 파트에 그런 볼륨이 적은 거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있을 때 약 4년 동안 그런 보건복지부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미니볼 어태치먼트를 위해 하고 연구했을 때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100% 성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 틀니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CT를 찍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심을 부위를 정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를 저는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덴처에서 피메일 파트가 들어갈 부위를 미리 고안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컴플리케이션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본 레벨 임플란트하고 진지발 레벨 임플란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 레벨 임플란트는 나중에 아바트먼트를 우리가 높이를 진지발 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만 이렇게 진지발 레벨 임플란트는 진지발 레벨 임플란트의 이런 플랫폼이 0.5mm가 진지발보다 높게 나와줘야지 그런 나중에 여기에 낮게 심었을 경우에 깊게 심었을 경우에 진지바의 그런 염증을 막 일으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0.5 정도 높게 심었을 때 진지바 헬스가 아주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넌 서브머지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플랫폼이 0.5 진지바 위에 오도록 해준다는 걸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우리가 환자의 앞에 sul자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심게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렇게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패러럴하게 심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높이도 이렇게 나중에 같은 레벨로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서지 가이드를 꼭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랩리스 서저리를 하든 아니 프랩 서저리를 하든 플랩리스 서저리를 하든지 간에 덴처를 카피해서 그런 그 서지 가이드를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자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렇게 옆에서 보기 때문에 두 개의 패스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하는 하이지니스트가 이렇게 봐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그런 오버덴처를 처음 하시는 분 같으면 요걸 추천합니다. 가운데에다가 원래 임플란트 패스하고 똑같이 가운데 여기는 해박적으로 그런 위험한 해박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드릴링을 하고서 가이드 핀을 꼽고서 그 핀에 맞게 패러럴하게 심으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쉽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패러럴하게 심어서 나중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크도 우리가 체크해보고 그래서 그 로딩하는 그런 시기를 결정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바트먼트를 연결하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힐링 아바트먼트를 잠가주고 해주면 나중에 세컨 서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지발 레벨은 카바스크루를 잠궈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본 레벨인 경우에는 힐링 아바트먼트를 잠궈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나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던 틀니를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조절을 해서 환자가 소프트 라이닝 매테리얼로 코어 소프트 같은 걸로 하면 환자가 이렇게 식사하는데 커다란 어려운 점이 없이 쭉 치료받는 기간 동안 식사를 꾸준히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틀니를 만들고 그렇게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진행하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하고 덴처하고 연결시켜주는 유지장치, 어태치먼트의 휘메일 파트를 언제 덴처에 연결시켜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타입으로 나누는데 그게 이제 로딩이 되는 겁니다. 임플란트에.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잘 심어졌으면 40뉴턴 이상 심어졌으면 뭐 그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날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덴처를 만들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덴처를 델리버리해서 쭉 쓰면서 그 다음에 뼈가 완전히 굳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덴처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이렉트 메소드건 인다이렉트 메소드로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덴처 델리버리 하고서 임플란트 심은 다음에 오스티오 인테그레이션이 다 된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세 가지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태치먼트의 휘메일 파트를 덴처에 연결시켜 주는 거가 입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기공실에서 하느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입안에서 그냥 하는 걸 다이렉트라고 하고 우리가 본을 뜬다든지 해서 기공소로 보내서 하는 걸 인다이렉트로 하는데 서로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렉트 메소드로 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스페이스라는 걸 끼고서 그게 덴처하고 그런 스페이스하고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휘메일 파트를 넣었을 때 이 덴처가 닿지 않도록 돼야 되죠. 그리고서 이 언더컷 부위를 이렇게 퀵스 같은 것도 이렇게 블럭아웃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렉트 레진을 믹스해서 입안에 낀 상태에서 우리가 세팅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다이렉트 레진을 믹스할 때 이런 식으로 리퀴드가 충분치 못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리퀴드를 충분하게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후루이드하게 됐을 때 여기다가 발라주고 입안에 발라주고 그 다음 덴처 파트에 발라줘서 그 다음에 입안에 덴처 파트에 넣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입안에 이렇게 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우리가 기공소에 보내서 해주는 경우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본을 떠서 했는데 임프레션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덴처를 릴라이닝 하면서 할 때에는 임프레션을 떠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임프레션 코핑을 넣고서 구멍을 충분하게 코핑이 닿지 않게 이렇게 뚫어준 다음에 전체에다가 그 라이트 바디에 어디시브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쭉 여기다 짜준 다음에 라이트 바디를 덴처 내면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크로스드 마우스 테크닉 환자가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었을 때 그렇게 인상을 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프레션 코핑에다가 랩 아날로그를 꽂아서 기공소로 보내게 되면 기공소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휘메일 파트를 덴처에 연결시켜서 우리한테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릴라이닝이 필요 없고 이렇게 그 휘메일 파트만 덴처에 붙이겠다고 할 때는 이렇게 충분한 그런 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요 부위만 인상을 뜨는 겁니다. 라이트 바디를 가지고 뜨고 나머지는 인상체가 나왔을 때 다 오려버리고 요 임플란트 위에 부분 그러니까 어태치먼트가 올라가 있는 위에 부분만 남겨두고 거기다 랩 아날로그를 꽂아서 이렇게 기공소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덴처에 휘메일 어태치먼트를 갖다가 붙여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이렉트 테크닉, 치료실에서 하는 방법, 인다이렉트 테크닉. 우리가 본을 떠서 기공소로 보내서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클로스드 마우스 테크닉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로스드 마우스 테크닉으로 하지 않으면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클로스드 마우스 테크닉으로 했더라도 일단 어태치먼트 피메일을 덴초에 붙이고 난 다음에는 교합 체크를 해서 교합의 어저스트먼트를 해줘야 됩니다. 교합의 어저스트먼트 하는 우선순위는 총위치에서 교합 조정하는 순서하고 비슷합니다. 하악의 설직교도, 사악협직교도, 사악설직교도, 하악협직교도 순으로 이렇게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깎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인접치하고 조화되도록 교합 조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교합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핑거 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환자가 임플란트 틀니를 끼고 뺄 때 V 나치를 파서 끼고 뺄 때 편하게 이렇게 손으로 엄지 손톱으로 끼고 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이게 그 어태치먼트의 수명에도 굉장히 오래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에도 그런 틀니를 이렇게 환자가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그 어떤 라테랄 포스가 많이 안 가해지도록 이렇게 핑거 리프트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로업 체크는 우리가 수시로 해줘야 되는 거죠. 스터드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 우리 랩 아날로그가 문제가 있다든지 움직인다든지 마그네트가 그 덴초에서 움직인다든지 바에서 바 크릭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할 때 핀셋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체크해 보는데, 특히 러버 링 같은 거 체크할 때 랩 아날로그 같은 걸로 체크해 줘야 됩니다. 덴티움에서는 이렇게 랩 아날로그를 손잡이가 달린 걸로 만들어서 항상 덴처를 어태치먼트를 체크할 때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체크해야지 두 개를 같이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오래 다른 거는 이렇게 체인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랩 아날로그를 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임플란트 오버덴처에서 우리가 덴처의 파절 같은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메탈 프레임워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파이버 메쉬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파이버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